안녕하세요.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우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열전 중 하나인 영행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황제의 총에 단 하나만을 발판 삼아 부와 권세의 정점에 올랐다가 그 총애가 사라지자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인물들의 기록입니다. 먼저 영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아첨할 영과 요행행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재능이나 공적이 아닌 아청과 요행으로 군주의 총애를 얻어 부와 권세를 누린 인물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신과는 구별됩니다. 간신이 뚜렷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면, 영행은 오직 군주 개인의 환심을 사서 사적인 부와 안락을 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영행을 간신 축에도 못 드는 낯간지러운 자들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마천은 영행열전의 서두를 통해 이 열전 전체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그는 힘써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풍년을 만나는 것이 낫고 정성껏 임금을 섬기는 것보다는 임금의 뜻에만 맞추는 것이 낫다라는 당시의 속담을 인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속담의 인용을 넘어 당대 사회의 가치 체계가 전도되었음을 고발하는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성실한 노력과 충성이라는 유가적 덕목이 군주의 변덕스러운 환심이나 우연한 행운보다 못한 가치로 전락한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천의 냉소적 시각은 그가 역사를 서술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그리고 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깊이 연관됩니다.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궁영이라는 참혹한 형벌을 받았던 사마천 자신의 경험은 올바른 직원보다 군주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행열전은 단순히 아첨꾼들의 정기가 아니라 능력과 노력이 아닌 개인적 친분과 아첨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한나라 황실의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이제 영행열전이 고발하는 권력의 사유화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주의 사사로운 총애가 어떻게 국가의 공적 자원과 권력을 사유화하는지 등통과 한원이라는 두 인물의 삶을 통해 그 허약한 기반과 필연적인 종말을 분석해봅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문제의 총신 등통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편의 부조리극과 같습니다. 그는 본래 황제의 배를 젓는 사공인 황두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문제의 눈에 띈 것은 오직 황제의 기이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꿈속에서 하늘에 오르려다 실패할 뻔했는데 등 뒤 옷솔기가 터진 한 황두랑이 등을 밀어주어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깬 문제는 꿈속 인물을 수소문했고 등통이 바로 그 인물임을 확인하고는 그를 지극히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출세는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황제의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에 기반한 것이었죠. 등통은 별다른 재능이 없었으나 오직 황제의 곁을 지키며 비위를 맞추는데 전념했습니다. 그의 아첨이 절정에 달한 것은 문제가 등창을 알았을 때 그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낸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를 극진한 충성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행동은 그의 파멸을 재촉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똑같은 행동을 태자에게 요구하자 태자는 마지못해 따르면서도 등통에 대한 깊은 수치심과 증오심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총애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졌습니다. 한 관상가가 등통이 가난하게 굶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자 문제는 이를 비웃으며 그에게 촉군의 구리광산을 통째로 하사하고 스스로 돈을 주조할 권리까지 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등시전이라는 사사로운 화폐가 천하에 유통될 정도로 등통은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고유 권한인 화폐 발행권을 개인의 사사로운 정 때문에 넘겨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와 권력은 오직 문제 한 사람에게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세상을 떠나고 그를 증오했던 태자, 즉 경제가 치귀하자 등통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면직되었고 불법 주조 혐의로 고발당해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의 누이인 장공주가 그를 가엾게 여겨 돈을 주어도 관리들이 즉시 압수하여 빚을 갚는 데 충당했기 때문에 그는 비녀 하나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천하의 부호였던 등통은 관상가의 예언대로 남의 집에 얹혀 살다 비참하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한 무제의 총신 한원입니다. 한원은 등통과는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는 무제가 황제가 되기 전부터 함께 학문을 닦던 동무였으며 무예와 말타기에 능해 무제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권력 기반은 등통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유행이 아니라 오랜 친분과 개인적 능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위를 과신했고 이는 치명적인 오만함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원은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이복형인 강도왕 유비가 예를 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버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유비가 황태후 왕씨에게 이 사실을 고하면서 한원은 황실 최고 어른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의 파멸을 결정지은 것은 궁중의 가장 엄격한 금기를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후궁들이 거처하는 영항을 자유롭게 출입하다가 결국 궁녀와 사사로이 정을 통했다는 추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이 황태후의 귀에 들어가자 황태후는 격노하여 그에게 사사, 즉 자결을 명했습니다. 무제는 한원을 살리기 위해 황태후에게 직접 사죄까지 했으나 황태후의 노여움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황제조차 어머니의 권위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원은 황제와의 개인적인 친분만 믿고 궁중의 위계 질서와 법도 그리고 황태후라는 더 큰 권력의 존재를 간과한 정치적 현실 감각의 부재로 파멸을 맞았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 등통과 한원 외에도 음악적 재능과 누이 동생 이부인의 미모로 권력을 잡았던 이연년 그리고 뛰어난 미모로 총애를 받았던 춘추시대의 미자아까지 영행열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 군주의 총애라는 하나의 기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애가 사라졌을 때 예외 없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영행열전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인간과 권력에 대한 보편적인 통찰을 담고 있기에 후대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등통과 미자아의 일화는 그들의 극적인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고사성어로 남아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사성어는 불명일전입니다. 땡전 한 푼 없다는 뜻으로 극심한 가난을 이르는 말이죠. 이 고사성어는 등통의 비참한 말로에서 유래했습니다. 황제로부터 화폐 주조권까지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등시전을 천하에 유통시켰던 등통은 경제가 즉위한 후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는 단 한 푼의 돈도 자신의 것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힘은 그 안에 담긴 극적인 아이러니에 있습니다. 한때 나라의 화폐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던 인물이 이제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조차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고사성어는 여도지죄, 즉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 죄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사랑을 받을 때와 미움을 받을 때에 따라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이 고사는 춘추시대 위나라의 미자아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자아는 뛰어난 용모로 위나라 영공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이는 발뒤꿈치를 자르는 중죄였으나 영공은 오히려 효자로다. 어머니를 위해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라며 칭찬했습니다. 또 한 번은 군주와 과수원을 거닐다 맛있는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문 뒤 그 나머지를 영공에게 바쳤습니다. 영공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자신이 먹을 것도 있고 나에게 주다니라며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자아의 용모가 쇠하고 영공의 총애가 식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영공은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며 저자는 일찍이 몰래 내 수레를 탔고 심지어 먹다 남은 역겨운 복숭아를 나에게 먹인 적도 있다. 라며 그를 처벌했습니다. 똑같은 행동이 총애를 받을 때는 충성과 사랑의 증거였지만 미움을 받게 되자 불경과 무례의 죄목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영행열전은 이처럼 단순히 흥미로운 일화의 모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첫째, 이 열전은 실력이나 정당한 절차 없이 얻은 부와 권력의 본질적인 취약성을 경고합니다.
등통과 한원의 모든 영광은 오직 군주 한 사람의 변덕스러운 총애라는 사상 누각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기반이 후원자의 죽음이나 감정의 변화로 흔들리자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째, 영행열전은 통치자와 신하 모두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장입니다. 통치자에게는 사사로운 감정이 공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할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제처럼 현명한 군주조차 총애하는 신하를 위해 화폐 발행권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내어주었을 때 이는 결국 왕실 내부의 갈등, 즉 태자의 증오를 유발하고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신하들에게는 오직 한 사람의 후원에만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웁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실질적인 공적과 굳건한 신의를 통해 명성을 쌓는 것이 더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전은 역사를 바라보는 사마천의 집념을 보여줍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이나 충신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영행과 같은 인물들의 삶에도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역사가 단순히 성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군주와 총신 사이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합리적인 관계가 때로는 국가의 중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사적 동인임을 간파했습니다. 그에게 영행은 역사 속의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 권력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낳는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영행열전은 권력의 본질과 인간 본성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인간학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행열전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우는 옹고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